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 아침상을 차렸어요. 45해를 한 집에서 살아온 이 집. 아궁이에 불 때던 부엌이 입식 주방으로 바뀌고 장판이 마루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죠. 남편 없이 혼자 된 지도 벌써 3년째예요. 그래도 아들 내외랑 손주들이 함께 사니까 외롭진 않았어요. 아니,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따라 며느리 수진이가 아침 일찍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요즘 밤에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좋은 곳이라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저도 모를 리 없었죠. 무슨 소리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고급 실버타운들은 정말 좋아요. 병원도 바로 붙어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들으셨죠? 제가 알아본 곳인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나는 괜찮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나는 이 집에서 내 아버지랑 평생 살던 이 집에서 늙고 싶구나. 그때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다들 실버타운 가세요. 저희 친구 어머니도 작년에 가셨는데 정말 만족하신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 남편이 손주들 위에 심었던 그 나무가 보였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떡해. 애들이 나를 보내려고 해. 남편의 빈자리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알았어요.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걸. 할머니,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대요. 엄마, 나이 들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아니, 설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그 좋은 곳을 보러 갔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아니면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어야 할까? 요양원은 정말 깨끗했어요. 마치 호텔 같았죠. 친절한 직원들, 잘 가꿔진 정원, 웃으며 산책하는 어르신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봤어요. 복도를 걷다 마주친 한 할머니의 눈빛. 그 눈빛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때요? 좋죠? 다음 주부터 입소하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다음 주. 벌써 입소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네요. 그래.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긴 싫구나.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이 뒤바뀌는 시작이 될 줄은. 일주일 뒤 저는 30년간 모아온 가족 앨범을 트렁크에 담았어요.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들, 아들의 첫돌, 손주의 백일잔치, 남편과 함께 찍은 금혼식 사진. 그 앨범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죠. 이 사진들 속 웃음이 진짜였을까?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45해를 살았던 그 집. 아들 내외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감추고 있던 게 뭔지. 그리고 제가 곧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요양원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직원이 노크를 해요. 박영자 어르신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45해 동안 제가 누군가를 깨워왔는데, 이젠 제가 깨워지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요양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자꾸 옛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 식탁. 아들이 신문을 보며 밥을 먹고, 며느리가 애들 도시락을 싸고, 손주들이 떠들며 우유를 쏟던 그 아침들.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그게 행복이었구나. 지금 이 조용한 식당에서 잘 차려진 아침상을 받아 먹으며 전 비로소 알았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걸. 입소 일주일째 되던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 요즘 집 정리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어머니 방 있잖아요. 그거 민수 오빠 서재로 바꾸려고요. 오빠가 재택근무 많이 하거든요. 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방을 서재로. 며느리 목소리 마이너스 당연하다는 듯 가볍게. 네. 어차피 어머니 안 계시는데 그냥 놀리긴 아깝잖아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책장도 들여놓고 멋지게 꾸밀 거예요. 그래. 그러거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5년. 그 방에서 잠을 잤어요. 남편과 함께 그 방에서 아들을 낳았고 아플 땐 그 방에서 누워 있었죠. 창가에 놓인 화분들. 제가 10년 넘게 키운 난초. 벽장 안에 고이 모셔둔 남편의 옷가지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아들의 탯줄. 그 모든 게 이제 서재가 된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상상이 됐죠. 며느리가 제 옷장을 열고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는 모습. 이건 버리고, 이건 보관하고, 마치 제가 이미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방을 왜 바꾼대? 아, 어머니. 그게 어차피 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일하는 공간이 필요해서요. 어머니 물건들은 다 창고에 잘 모셔뒀어요. 창고. 제 삶이 창고에 보관됐다고요. 입소 2주일째 되던 날 요양원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 면회 예약이 없으시네요. 주말에 오신대요? 아니, 얘들이 바빠서.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복도를 걷다가 다른 어르신들을 봤어요. 손주들이 찾아와서 껴안고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주고 아들이 산책을 나가는 모습. 저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아들의 약속이 떠올랐죠.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다른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영자 씨, 요즘은 이렇게 가족들 소식을 볼 수 있대요.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궁금해서 며느리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 환하게 웃으며 새로 꾸민 서재를 찍은 셀카. 해시태그 드디어 완성, 해시태그 남편 서재, 해시태그 북 유럽 인테리어, 해시태그 깔끔. 제 방이었던 그곳. 벽지는 새하얗게 바뀌어 있었고 제 화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창가에 놓였던 제 난초 대신 세련된 액자들이 걸려 있더군요. 댓글들이 보였어요. 와, 완전 멋지다. 역시 인테리어 센스 최고. 이렇게 넓은 방이 있었어? 넓은 방. 제가 45년 산 그 방이 이제는 인테리어가 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트렁크 깊숙이 넣어뒀던 가족 앨범을 꺼냈죠. 아들의 첫돌 사진. 제가 정성껏 차려준 돌상. 며느리와의 결혼식 사진. 제가 직접 고른 한복. 손주들의 백일잔치.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 잘할게요라고 했던 그 며느리.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는 너무 순진했던 건지도 몰라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가족도 나를 아껴주겠지.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방이 서재로 바뀌고 제 물건들이 창고에 처박히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미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요양원 복도에는 보름달 그림이 붙고 식당에는 송편 냄새가 났죠. 명절이라 예전엔 제가 가장 바쁜 날이었는데 이젠 그저 달력의 빨간 날일 뿐이더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요양원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물었죠. 어르신, 추석에 가족분들 오시나요? 면회 예약해드릴까요? 아, 얘들이 바쁠 텐데. 나중에 연락 온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거든요. 작년 추석까지만 해도 전 새벽 4시에 일어났었어요. 송편 빚고,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고, 손주들이 할머니 송편 제일 맛있어 라고 할 때면 허리가 아파도 기뻤죠. 목소리 낮아지며.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제 송편을 기다리지 않네요. 추석 당일 아침, 요양원 로비는 가족들로 붐볐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송편 해왔어요. 엄마, 우리 외식하러 가요. 모두가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 창가에 앉아서 그 모습들을 바라봤죠.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고작 20자였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송편을 먹고 있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가족분들 못 오신대요? 응,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외로움 너머의 뭔가, 배신감, 버림받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사실은요. 아까 전화 왔었어요. 아드님께서. 민수가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오신다는 건가? 아니요. 인천공항에서 전화하셨대요. 가족여행 가신다고.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요. 인천공항. 가족여행. 명절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가족여행을 가다니. 어디로 간대요? 하와이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일정이시래요. 손에 든 송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제 손으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가족들과 하와이 바닷가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 가족 속에 전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가족 앨범을 펼쳤어요. 민수가 5살 때 추석 사진. 한복 입고 세배하는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수의 결혼식 날 추석 사진. 엄마, 우리 앞으로 매년 추석은 함께 보내요. 아들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주 지민이의 첫 돌잔치 추석 사진. 할머니가 해준 송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었죠. 이게 다 거짓말이었나? 앨범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도를 걷다가
같은 동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자 씨도 명절에 혼자 계셨구만. 순덕 씨도요? 우리 아들 식구들도 해외여행 갔어. 싱가포르라나.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순덕 할머니가 말했죠. 있잖아. 여기 우리처럼 명절에 혼자 계신 분들이 꽤 있어. 어제 로비에서 만난 분들이랑 이야기했는데 다들 같은 처지더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모여볼까? 혼자 속상해하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하면 좀 나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요양원 휴게실에 7명의 할머니가 모였어요. 모두 명절에 가족이 오지 않은 분들이었죠. 우리 딸은 제주도 갔대요. 남편이랑 둘이서. 우리 아들은 처가댁 갔다더군요. 나보다 장모가 더 중요한가 봐.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맞아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문제죠. 그날 모임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나이 들었다고, 요양원에 있다고, 버림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 계속 만나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가족이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끼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이름을 정했죠. 외로운 명절 모임. 이름은 슬펐지만 우리 마음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박영자, 넌 아직 살아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내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죠. 그게 어떤 방법이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외로운 명절 모임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복도에서 순떡 할머니를 만나면 서로 손을 꼭 잡아줬죠. 오늘도 파이팅입시다, 영자씨.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더라고요. 모임은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처음엔 그저 서로의 푸념을 들어주는 자리였죠. 우리 아들이 또 전화 안 받더라고. 며느리가 용돈도 안 보내줘요. 창피해서 말도 못했네. 손주 생일인데 축하 문자도 답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챙겨주잖아요. 맞아. 오늘 내가 식당에서 과일 더 받아왔어. 같이 먹어요. 순덕 씨가 뜨개질 가르쳐 준대. 같이 배워볼까?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순덕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따로 불렀어요. 영자야, 나 할 말이 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너한테만 먼저 말하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순덕아? 순덕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요양원 나가려고 해. 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변호사 상담받았어. 우리 아들이 내 예금 통장을 몰래 자기 명의로 바꿨더라고. 요양원비 명목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확인했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대. 아들이 다 빼갔어.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 알아? 그 돈 내가 30년 동안 아껴서 모은 거야.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서가며 모은 돈이야. 아들 결혼자금 주고 손주 학비 대주고 그래도 노후 대비한다고 아껴 모은 건데 제 손이 떨렸어요. 혹시 나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덕 할머니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 통장은 괜찮을까? 아들이 설마 나한테도 그런 짓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은행 계좌 상태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계좌는 어르신이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워요. 아드님께 연락해 보세요. 아니, 내 돈인데 내가 왜 아들한테 물어봐야 해요? 죄송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순덕 할머니가 모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 건강 때문일까요? 정적이 흘렀어요. 나도 사실은 궁금했어.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요양원을 권했는지. 우리 아들도 그랬어. 어머니 집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맡을게요라고 하더니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대. 하나둘 이야기가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우리 함께 싸워보면 어떨까? 싸운다니.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가 말하더라고. 우리가 의사 능력이 있는데 동의 없이 재산을 가져간 건 명백한 불법이래. 돌려받을 수 있대. 하지만 그게 우리 자식들인데 법정까지 가야 한다고? 세상에 소문나면 어쩌려고. 망설임이 흘렀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죠. 나는 할 거야. 생각해봐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우리 노후를 위한 돈이고요.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영자야. 그날 7명 중 5명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정의찾기 모임이라는 새 이름을 지었죠. 이름은 거창했지만 사실 우리는 두려웠어요. 자식과 맞서 싸운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순덕 할머니가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였죠. 어르신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은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증거요? 네. 통장 거래 내역, 재산 이동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부분은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설마 자식이 나를 속일까 싶어서. 그때 순덕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나는 있어. 증거. 뭐가? 나 원래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 아들이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다 적어뒀어. 10년치.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보였어요. 나도 있어. 통장 사본. 나는 문자 메시지. 나는 통화 녹음. 우리는 생각보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언젠가 필요할까봐 챙겨뒀던 것들이. 상담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덕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자야, 너도 한번 확인해봐. 내 재산 상태. 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나도 당한 건 아닐까? 아들이 나한테도 그런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덕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영자야, 너도 한번 확인해봐. 내 재산 상태.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쩌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요양원은 조용했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신 시간이었거든요. 툭, 툭, 툭. 제 슬리퍼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그때였어요. 제 방 바로 옆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남자 목소리. 그것도 낯익은 목소리. 민수, 우리 아들이었어요. 왜 비상계단에서 전화를 하고 있을까? 발걸음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 정리 거의 다 됐다니까. 본가는 이미 내 명의로 넘어갔고. 뭐라고? 예금은 좀 걸리는데 어머니 도장 찍어 놓은 서류가 있으니까 문제 없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한 달 안에 다 처리된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럼 우리 강남 아파트 계약금 낼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어머니 본가 팔면 10억은 나올 거야. 거기다 예금까지 합치면. 대박. 나 벌써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 알아봤어. 애들 학군도 좋고 완전 좋더라. 그러니까 요양원 보낸 게 신의 한 수였지. 어머니 눈앞에서는 못했을 텐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나중에 아시면 어떡해?
알면 어때? 이미 서류 다 처리됐는데. 나중에 알아도 되돌릴 수 없어.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일은 넘은 노인네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정신도 온전한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만이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아? 우리를 그렇게 믿으시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아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한테 올 재산이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잖아. 좀 일찍 받는 것뿐이지. 그것도 그렇네.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래.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는 거고, 우린 우리 삶 사는 거고. 윈윈 아니야? 둘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던 몸이 주저앉으면서 복도 벽을 쳤죠. 무슨 소리야? 누구 있어?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제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댄 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그 아이를 키웠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면서 대학 보낼 때 학비 마련하려고 새벽 청소 일했어. 내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데 결혼할 때 전셋집 마련해 주려고 내 적금 다 깨줬어. 나는 월세방에 살면서 손주들 태어날 때마다 축의금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줬어. 내 노후 자금에서 떼어서. 그 모든 게 이렇게 되려고 한 일이었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에서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아들의 대학 졸업식 사진. 엄마, 나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들의 결혼식 사진. 엄마, 우리 평생 모시고 살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손주의 돌잔치 사진. 어머니가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의 그 감사는 다 거짓이었나? 이 사진들 속의 웃음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영자야, 나야. 순덕이 아침 안 먹고 왜 방에 있어? 문을 열자 순덕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자야,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순덕 할머니 품에 안겨 울 수밖에 없었죠. 순덕아, 나도 당했어. 나도.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순덕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비상계단에서 우연히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제 본가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간 것. 제 예금마저 빼돌리려는 계획. 그리고 가장 아팠던 그 말. 어차피 나한테 올 재산이야. 좀 일찍 받는 것뿐이지.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자기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영자야,
우리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하자.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죠. 응, 이제 알았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아들이 나를 이용했다면 나도 법을 이용할 거야. 평생 모은 내 재산 내가 지킬 거야. 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영자야. 우리 함께 싸우자. 그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 아들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존엄성이니까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변호사는 말했어요. 어르신,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드님이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요, 가족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 저는 이미 각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거예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소송장이 아들에게 전달된 그날 밤 11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미쳤어요? 나를 고소했다고요?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는 제 아들이 아니었죠. 민수야, 너 엄마 재산을 몰래. 어머니가 다 동의하셨잖아요. 도장 찍으신 거 잊으셨어요? 그건 너를 믿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법적으론 합법이에요. 변호사비만 날리실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은혜 운운하지 마시고 소송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치매 있으시다고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정신감정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이틀 후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반가웠죠. 혹시 사과하러 온 건가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진아,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시게요? 수진아, 너희가 먼저. 어머니, 이거 아세요? 요양원비 누가 내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예요. 매달 200만 원씩. 그건 내 예금에서. 그 예금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어머니가 소송하시면 우린 요양원비 안 낼 거예요. 그럼 어머니 어디 가실 건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민이, 지우 있잖아요. 손주들. 어머니가 소송하시면 애들 못 보세요. 뭐? 영상을 보여줬어요. 손주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애들 보고 싶으시죠? 그럼 소송 취하하세요. 간단해요. 수진아,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소송 아니면 손주들. 이틀 드릴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요양원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영자 어르신, 아드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무슨 요양원비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희도 사업이다 보니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는 중립을 지켜야 해요. 가족 문제에 개입할 순 없고요.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잘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 양보하시는 게 모두가 아들 편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요양원 내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면 저분이 아들 고소한 분이래. 아이고, 자식한테 그러면 못 쓰지. 우리도 조심해야 돼. 저런 분이랑 어울리면 외로운 명절 모임 멤버 중 두 분이 연락을 끊었어요. 영자 씨,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알면 우리도 요양원비 끊길까봐 하나둘 떠나갔어요. 결국 남은 건 순떡 할머니와 저 단둘뿐이었죠. 그날 밤 순떡 할머니가 제 방에 왔어요. 영자야, 괜찮아? 순떡아, 나 혼자야. 모두가 날 떠났어.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나는 안 떠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순떡아, 나 무서워. 손주들도 못 보고 요양원에서도 쫓겨나고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영자야, 정신 차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그게 걔네들이 원하는 거야.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라고 할 거래요. 정신감정 받게 한대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재산 소송에서 흔히 쓰는 방어 전략이죠. 그럼 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상대 측에서 어르신의 의사 능력을 문제 삼으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요? 네.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어르신이 버티실 수 있으실까요? 1년. 요양원비도 막히고 손주도 못 보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위해 싸우는 거지? 재산? 아니야. 이미 다 빼앗겼어. 명예? 이미 다 잃었어. 가족? 그런 건 애초에 없었나 봐. 그럼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거지? 손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 꼭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새벽 2시.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썼어요. 선생님, 소송 취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포기하면 걸 잘못한 게 돼. 내가 포기하면 순덕이도 포기하게 돼. 내가 포기하면 나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당하고 살게 돼. 문자를 지웠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박영자, 넌 지금까지 평생을 남들 위해 살았어. 이번 한 번은 너 자신을 위해 싸워봐. 진다고 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싸워는 봐야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법정에서 모든 게 결판날 날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첫 공판 날이었어요.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영자야,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야. 떳떳하게 들어가자. 법정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죠.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노려봤어요. 감히 우리를 법정에 세우다니 하는 표정이었죠.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먼저 진술하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 민수 씨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과 예금을 불법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러자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죠.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는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의입니다. 그건 아들을 믿고 제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우리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원고는 3년 전부터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즉, 원고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피고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짓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을 통해 발언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요양원도 모셨고 재산 관리도 대신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를 고소하셔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또 소리쳤죠. 원고,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순덕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원고와 같은 요양원에 사는 김순덕입니다. 증인 말씀하십시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가 요양원에서 원고를 협박하는 모습을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원고의 친구로서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순덕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원고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어머니가 소송하시면 우린 요양원비 안 낼 거예요. 그럼 어머니 어디 가실 건데요? 그리고 지민이 지우 있잖아요. 손주들. 어머니가 소송하시면 애들 못 보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했으므로 합법입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판사가 아들을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피고 증인석에 나오십시오. 아들이 떨떨하게 일어났어요.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재산을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원고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서둘러 처리하셨습니까? 그건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가 요양원에 계신 걸 이용해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원고의 본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이 제시됐어요. 제 방은 이미 서재로 바뀌어 있었고 제 물건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원고 진술하십시오.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그 아이를 키웠어요. 새벽 청소 일도 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도 했어요. 대학 보낼 돈이 없어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결혼할 때도 제 적금을 다 깨서 전셋집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제 집을 팔고 제 돈을 가져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저는 재산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제 아들이 한 번만이라도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 좀 봐. 엄마 눈 좀 봐봐.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혹시 우는 건가?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즉시 반환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쾅! 승소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겼어요. 재산도 되찾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재산은 돌려받았어요. 집도 예금도 모두요. 위자료 3천만 원도 받았죠. 법적으론 제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건 요양원을 나왔어요. 45년 살았던 우리 집으로 돌아왔죠. 집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대로인 듯 달랐어요. 거실 소파, 식탁, 부엌. 모든 게 익숙한데 낯설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만든 서재. 그 방문을 열었어요. 벽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책장이 가득했죠. 이 자리에 남편과 제가 쓰던 침대가 있었어요. 저 구석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요. 창가에는 남편 사진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더라고요. 마치 제가 여기 살았던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것처럼 방문을 닫았어요.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판결 나고 일주일 뒤 순덕 할머니도 요양원을 나왔어요. 순덕이도 승소했거든요. 영자야, 우리 같이 살까? 순덕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같이? 응. 너도 혼자, 나도 혼자. 우리 둘이 모여 살면 둘이잖아. 그렇게 순덕 할머니가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들이 쓰던 서재는 순덕 할머니 방이 되었죠. 신기하게도 그 방에서 순덕이가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제서야 그 방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아들의 글씨였죠.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순덕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영자야, 어떻게 할 거야? 아들 용서할 거야? 모르겠어. 순덕아, 나쁜 엄마 같아? 내가 아들을 용서 못하는 거. 아니야. 넌 나쁜 엄마가 아니야. 용서는 의무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리고 영자야, 용서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 그 말에 뭔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손주들이 서 있었어요. 지민아, 지우야. 할머니, 저희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누가 보냈니? 아빠가? 아니요. 저희가 할머니 주소 찾아서 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들어와. 우리 손주들. 거실에 앉아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후회하세요. 그래? 네.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울어요. 엄마한테도 화내고.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사진 보면서 울어요. 저희가 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지민아, 지우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할머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할머니,
우리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아빠 일은 아빠 일이야. 너희랑은 다른 문제야. 할머니는 너희 할머니지만 아빠하고는 시간이 필요해.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순덕 할머니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릴 보며 말했죠. 저 두 분 자매 사이신가 봐. 정말 사이 좋으시네. 자매는 아니지만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가끔 집 앞을 서성인다고 해요. 순덕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봤대요. 영자야, 내 아들 또 왔더라.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갔어. 그래. 초인종을 누르지 않더래요.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싫은 건지. 저도 문을 열어줄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젠가는 마주 앉아 이야기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75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에요. 효도는 자식이 해야 할 일이지 부모가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존엄성을 지켰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순떡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영자야, 내일 뭐 먹을까? 순덕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예쁜 노을이었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저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제 곁에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자, 75살.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